아니, 오빠가 오늘을 못 넘긴다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성심대학병원 응급실 복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회사에서 결제 서류를 검토하던 지역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는 소식은 평온하던 이상철의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61세의 나이에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야 겨우 숨 좀 돌리나 싶었던 상철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오며 자식들 뒷바라지에만 매진했던 그 고지식한 아버지는 응급실 문이 열린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껴야 했어요. 지역은 상철에게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훌륭하게 자라준 집안의 기둥이자 자신의 삶을 증명해주는 가장 큰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런 아들이 지금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사실이 상철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아내 김다정을 보며 상철은 억지로 눈물을 참아냈는데요. 초등학교 교사 시절 그 누구보다 단정하고 강인했던 다정이었지만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그저 힘없는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다정은 아침에 지역에게 챙겨주지 못한 비타민이 생각나서 혹은 어제 지역이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갈 때 더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역이 저대로 가면 나도 못 살아. 차라리 내 심장을 꺼내서 주라고 해. 선생님한테 말 좀 해봐요, 제발. 다정의 절규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고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그 처절한 모성애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지은호는 누구보다 처절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역과 이제 막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연애를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자신과 함께 있던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은호는 지역이 쓰러지는 그 순간의 쿵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오지 않던 대답,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가던 지역의 손끝. 은호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마주잡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냉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이미 멈추기 일보 직전입니다. 에크모를 달아서 억지로 버티고는 있지만 24시간 안에 이식받지 못하면 장기 부전으로 이어져 사망하게 될 겁니다. 24시간. 그 짧은 시간이 지역의 생사를 결정짓는 마지막 유예기간이라는 사실에 은호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은호의 어머니 정순이도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는데요. 순이는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세상을 떠난 뒤 딸 은호에게만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은호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까봐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했습니다. 순이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같이 눈물을 흘려주었지만 방황하는 아들 강호 생각에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지강호는 누나인 은호가 잘나가는 지역과 연애하는 것이 샘나서 평소에 자격지심을 부리곤 했지만 막상 사경을 헤매는 지역을 보자 복잡한 표정으로 벽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늘 불만투성이었지만 진짜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가족을 덮치자 자신의 보잘것없는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처음으로 깨닫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각 지역의 남동생 지왕과 여동생 수빈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체육학과 출신의 든든한 피지컬을 자랑하던 지완이었지만 형의 사고 소식 앞에서는 그 건장한 어깨가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해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던 지완에게 형 지역은 유일하게 자신을 다독여주던 안식처였는데요. 지완아, 남자가 그깟 일로 주저앉으면 안 돼. 형이 있잖아. 라고 말해주던 형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 지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빈은 평소에 발랄하고 계산 빠른 모습은 간데없이 창백한 얼굴로 오빠의 병실 앞을 지켰습니다. 패션 크리에이터로서 화려한 삶을 살며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해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졌던 수빈이었지만 막상 가장 든든한 오빠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가졌던 속물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수빈은 성재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빠를 살릴 수 있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닌 오직 심장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다가왔거든요. 수빈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빠를 살려달라고, 그러면 다시는 손해 안 보려고 계산하며 살지 않겠다고, 정말 착한 동생이 되겠다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병실 안의 지역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가물가물했지만 자신을 부르는 엄마 다정의 목소리와 아버지 상철의 억눌린 울음소리만은 선명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끝까지 뒷바라지해드린다고 해놓고. 엄마, 미안해. 네 아들 이렇게 가서. 지역은 눈을 감은 채 눈물 한 줄기를 흘렸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떠난 후 남겨질 가족들의 슬픔이 걱정되어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막 마음을 열고 미래를 약속한 은호를 두고 가는 것이 지역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은호야, 사랑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지만 마스크 아래의 입술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 박동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기계음은 더욱 긴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들은 바삐 움직이며 수혈을 준비하고 심폐소생술 기기를 점검했습니다. 응급실 안의 그 차가운 기계 소리는 밖에 있는 가족들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만 같았는데요. 상철은 복도 의자에 앉아 초점이 나간 눈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회사를 다니며 수많은 위기를 넘겼지만 자식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위기 앞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믿었는데 대체 우리 집안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주시는 거냐며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상철의 집에서 사돈 김장수와 함께 소식을 기다리던 조옥래 할머니도 가슴이 타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88세의 노구로 아들 상철의 집에서 얹혀 살며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옥래에게 지역은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암으로 남편을 먼저 보내고 고생하며 아들을 키워냈는데 이제는 손주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려 한다는 소식에 옥래는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고 우리 지역이 좀 살려주시오. 이 늙은 할미는 살 만큼 살았는데 그 어린 것은 아직 시작도 못했소. 사돈이자 절친한 친구인 김장수 할아버지도 치매로 고생하던 아내를 먼저 보낸 아픔이 있었기에 옥래의 손을 꼭 잡으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장수는 상철과 다정의 슬픔이 오죽할까 싶어 밥 한술 뜨지 못한 채 전화기만 바라봤습니다.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지역의 기적을 바라고 있었지만 시간은 무심하게도 계속 흘러갔습니다. 24시간이라는 데드라인 중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복도 저 멀리서 박진석 회장과 그의 아들 성재가 나타났습니다. 박진석은 이전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하고 고성희와 재혼한 인물이지만 지역의 가능성을 높이 사서 그를 무척 아끼던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성재 역시 지역과는 막역한 친구 사이였기에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에게 사정하여 함께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절망에 빠진 상철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박진석의 호탕하고 거침없는 상남자 스타일은 이 위기 상황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심장 공여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식이라는 게 돈이 많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진석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수빈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평소 계산에 밝고 당차던 수빈이 자신의 품에서 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보자 성재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아, 걱정 마. 지역이 그렇게 쉽게 안 가. 내가 어떻게든 도울게. 성재의 진심 어린 위로가 수빈에게는 큰 힘이 되었지만 여전히 심장 공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현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같은 병원 지하 주차장, 화려한 외모의 고성희가 차 안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진석과 재혼하여 신분 상승을 이룬 여자였는데요.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득실을 가져다 줄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거액을 쓰거나
장기 이식 순번을 조작하려는 기색을 보이자 그녀의 권력욕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저 아픈 애한테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비자금 문제를 정리해야 해. 성희는 딸 영란을 애지중지 키우며 그녀를 박진석의 완벽한 후계자로 만들고 싶어 했기에 지역의 존재가 늘 눈엣 가시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조신하고 우아한 안주인 역할을 해야 했기에 그녀는 차에서 내려 화장기를 고치고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표정으로 응급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성희의 딸 박영란은 대학원생이자 화가로서 조신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엄마의 지나친 간섭과 욕망 아래서 늘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자신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인 지환이 형의 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란은 지환의 곁을 조용히 지키며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환은 영란의 따뜻한 위로에 잠시 마음을 기댔지만 수술실 안에서 죽어가는 형을 생각하면 그 어떤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새벽 3시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10시간. 지역의 혈압은 계속해서 떨어졌고 담당 의사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다정은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역아, 엄마가 네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일어나서 먹으러 가야지. 네가 이거 안 먹으면 엄마는 어떡해. 다정의 손에는 지역이 어릴 적 쓰던 손수건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상철은 아내를 부축하며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만 살아서 네가 나 대신 짐을 너무 많이 지고 간 거니? 지역아, 미안하다. 네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널 이렇게 보내는구나. 상철의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뜨거운 눈물로 변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온 가족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심장 기증을 약속한 공여자는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의 시계 소리는 마치 지역의 생명이 깎여나가는 소리처럼 들려왔고 모두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이 지역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지금 막 공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소리에 복도에 있던 모든 이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철과 다정은 서로를 껴안고 흐느꼈고 은호는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공여자가 나타났다는 기쁨도 잠시, 간호사의 다음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공여자 측에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길래 이 긴박한 상황에서 조건을 내건 것일까요? 과연 지역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버려? 박진석,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모텔방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고성이는 그 비참함을 느낄 새도 없이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실크 가운을 걸치고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던 그녀였는데요.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누렇게 변색된 벽지와 반쯤 타다 남은 담배꽁초뿐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으림을 다해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으며 이제야 비단길만 걷나 싶었는데 남편의 죽음은 그녀를 다시 나락으로 밀어 넣었었지요. 하지만 고성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타기 위해 박진석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선택했고 그의 아내 자리를 꿰차기 위해 자신의 과거까지 세탁하며 완벽한 연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거짓을 알아차린 순간부터 그녀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었지요. 그는 고성희가 가진 모든 경제적 루트를 차단했고 그녀를 사기꾼으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들어 입안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속에 맺힌 울분을 더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있어 단순한 남편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고성희가 평생 열망해온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고 그녀의 자존심을 지탱해주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보루가 무너지는 순간 고성이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도끼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의 서재에서 몰래 빼내온 녹취 파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거기에는 박진석이 기업을 운영하며 저질렀던 불법 근저당 설정과 비자금 조성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이 파일만 있으면 박진석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니,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협박해서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성이가 기자를 만나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가 믿었던 그 기자조차 이미 돈으로 매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고성이가 카페에서 기자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고 있을 때 기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진석의 비서가 나타나 그녀의 앞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앉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그 장난감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요. 우진이 도련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우진. 고성이에게 있어 유일한 아들이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이의 이름이 비서의 입에서 나오자 고성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성이는 딸 영나에 대해서는 늘 도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영나를 박진석의 완벽한 딸로 키워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고 영나가 지환과 가까워지는 것을 그토록 반대했던 것도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우진만은 달랐습니다. 우진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켜내고 싶었던 순수한 사랑의 결정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그 우진을 볼모로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성이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우진이까지 건드려? 박진석, 네가 진짜 죽고 싶구나. 고성이는 비틀거리며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조차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비웃는 것 같아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빗물에 화장이 번지고 옷이 흠뻑 젖었지만 고성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낡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박진석을 찾아가 끝장을 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고성이는 가속 페달을 꽉 밟았습니다. 차 안에는 지독한 정적과 함께 와이퍼가 유리를 긁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고성이는 핸들을 잡은 손등에 핏대를 세우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구멍난 양말을 신고 학교에 가며 아이들의 비웃음을 사야 했던 그날들. 그때 그녀는 다짐했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가장 높은 곳에 서는 여자가 되겠노라고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첫 남편을 만났을 때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에게 돈 없는 과부라는 꼬리표를 다시 달아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고성이는 변했습니다. 사랑보다는 권력을, 사람보다는 돈을 믿기로 했습니다. 박진석을 만난 것은 그녀 인생의 가장 큰 도박이었고 처음에는 그 도박에서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빗길 위에 위태로운 핸들 하나뿐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울음 섞인 비명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도 남들처럼 잘 살아보려고 한 것뿐이잖아.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날 이렇게 버려. 그녀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시각 박진석은 자신의 저택에서 여유롭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사고를 칠 것이라는 예감은 있었지만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하게 웃으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고성이 그 여자 더 이상 발악 못하게 확실히 정리해. 우진이는 미국으로 보낼 준비하고. 박진석에게 고성이는 한때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아름다운 꽃이었지만 이제는 시들어버린 데다 가시까지 돋친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전 아내의 불륜으로 입은 상처를 고성이를 통해 치유하려 했지만 고성이의 탐욕은 그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박진석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비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속에서 광기에 찬 눈으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차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의 차가 저택을 빠져나와 한적한 국도로 접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빗길이라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고성이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빗길 위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사고사로 위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희망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박진석의 고급 세단이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다가왔습니다. 고성이는 이를 악물고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밟았습니다. 박진석, 같이 죽자. 네가 없는 세상에서 나만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는 없어. 차는 빗물을 가르며 화살처럼 날아갔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고 고성이의 시야에는 오직 박진석의 차만 보였습니다. 충돌 직전 고성이의 머릿속에는 주마등처럼 자신의 화려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진석의 손을 잡고 파티장에 입장하며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던 순간 영나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며 만족감을 느끼던 순간 그리고 우진을 품에 안고 세상의 모든 부를 물려주겠노라 약속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고성이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충돌하려던 찰나 박진석의 차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고성이의 차는 박진석의 차 뒷부분을 살짝 스친 뒤 빗길에 미끄러져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체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가드레일을 뚫고 나간 차는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여러 번 뒤집히던 차는 결국 거대한 나무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고성이의 의식은 암전되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피부를 파고들었고 뜨거운 피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핸들을 놓지 못하고 있었지만 손가락 끝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느껴졌습니다. 빗물은 차 안으로 스며들어 고성이의 피와 섞이며 바닥을 적셨습니다.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채 차에서 내려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저 차에 탄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자신을 향해 돌진했는지 말입니다. 박진석의 표정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멍청한 여자. 끝까지 네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구나. 그는 슬퍼하기보다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보다 그녀의 최후가 이토록 초라하다는 사실이 그를 더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석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뒷수습을 지시했습니다. 여론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는 사고를 단순한 빗길 졸음운전으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의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고성이는 응급수술에 들어갔지만 뇌 손상이 너무 심해 이미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영란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도구처럼 이용했던 엄마였지만 그래도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였습니다. 영란은 고성이가 누워있는 병실 문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내가 다 잘못했다고 했잖아. 이제 제발 일어나서 나 좀 봐줘. 하지만 고성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각종 기계에 둘러싸인 채 가느다란 호스의 의지에 생명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영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뇌사 상태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뇌사. 그 두 글자가 영라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엄마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누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영라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병원의 다른 층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상철의 아들 지역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지역의 심장은 이미 기능을 거의 상실했고 에크모조차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상철과 다정은 절망의 끝에서 신을 찾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누구든 좋으니 제발 우리 지역이 좀 살려달라고요. 그들의 절규가 복도를 타고 흘러내려 고성이가 누워있는 층까지 닿았습니다.
박진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고성희의 임종을 지키는 대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의 머릿속에는 잔인한 계산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심장이 없으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박진석은 어둠 속에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고성희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어린 시절의 어느 날 엄마가 사주신 빨간 구두를 신고 동네를 누비던 꿈이었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권력도 돈도 몰랐습니다. 그저 빨간 구두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꿈속의 빨간 구두는 어느새 핏빛으로 물들어갔고 그녀가 서 있던 자리는 벼랑 끝으로 변했습니다. 고성희는 벼랑 아래로 떨어지며 마지막으로 아들 우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미안해. 네 엄마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그녀의 마지막 무의식은 뒤늦은 참회로 가득 찼지만 현실의 그녀는 차가운 기계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심대학 병원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불꽃을 이어받기 위한 잔인한 희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사고는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물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박진석은 병실로 돌아와 잠든 고성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는 대신 주머니에서 장기 기증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희야, 네 인생 마지막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걸로 마무리하자. 그게 네가 지은 죗값을 씻는 유일한 방법일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소름 끼치도록 단호했습니다. 박진석의 이 선택이 지역과 은호, 그리고 영나와 지환에게 어떤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병원의 시계는 무심하게 다음 날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화려했던 날들은 그렇게 비극적인 빗길 위의 사고와 함께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서류에 사인하면 저 친구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사람의 심장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마지막 속죄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사인하겠습니다. 성심대학 병원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박진석의 낮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아내 고성희의 장기 기증 동의서였는데요. 뇌사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고성희를 바라보며 박진석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여자였고 평생을 거짓과 탐욕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악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한때는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자신의 아들 성재의 앞날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온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은 평생을 사업가로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단순히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을 통해 모든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자신의 아들 성재가 수빈과 행복해질 수 있고 그래야만 무너진 가족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잡았습니다. 서류에 잉크가 번지는 그 짧은 순간 고성이라는 한 여자의 화려했던 날들이 종지부를 찍고 누군가의 새로운 삶을 위한 양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층을 달리하여 지역의 병실 앞에서는 말 그대로 피를 말리는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4시간이라는 데드라인은 이제 겨우 3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상철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마른 세수를 반복했습니다. 평생을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하며 33년의 세월을 버텼던 상철에게 지금 3시간은 33년보다 더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김다정은 이미 탈진하여 링거를 맞으며 대기실 의자에 누워 있었고 지은호는 그런 다정의 곁을 지키며 텅 빈 눈으로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머릿속에는 지역과 나누었던 사소한 대화들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배, 우리 내일은 뭐 먹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환하게 웃던 지역의 모습. 그 당연했던 일상이 이제는 다시는 닿을 수 없는 먼 곳의 풍경처럼 느껴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제발 누구든 좋으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우리 지역 선배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코디네이터가 상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지역 환자 보호자님, 기적적으로 심장 공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준비 들어갑니다. 그 한마디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가족들에게 내려온 금빛 동아줄과 같았습니다. 상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코디네이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우리 아들이 살 수 있는 겁니까? 상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물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다정도 소식을 듣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상철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혁이가 산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고 절망의 그림자가 걷히고 희망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절박한 순간에 나타난 공여자가 누구인지,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자신의 연인을 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같은 시각 병원 지하 수술실 근처에서는 고성희의 장기 적출 수술을 준비하는 의료진의 움직임이 분주했습니다. 영란은 어머니의 마지막을 인정할 수 없어 수술실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엄마 아직 살아있잖아요.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어떻게 심장을 떼어내요? 아저씨, 제발 엄마 좀 살려주세요. 영라의 절규는 병원 복도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조신하고 차분했던 그녀였지만 어머니를 잃게 된다는 공포 앞에서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화는 그런 영라를 뒤에서 꽉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의 형 지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영라의 어머니인 고성희의 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화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형을 살리고 싶다는 욕망과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를 보내야 한다는 비극 사이에서 지화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지고 고성희의 이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담배 대신 길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성희야, 네 인생이 참으로 고달팠구나. 하지만 네가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지은 죄를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게 된 건 어쩌면 하늘의 배려일지도 모른다. 진석은 고성희가 누워있는 이동식 침대가 지나갈 때 잠시 눈을 감고 묵념했습니다. 그녀의 탐욕이 싫었고 자신을 배신하려 했던 그 마음이 증오스러웠지만 그래도 한때는 자신의 품 안에서 웃던 여자였습니다. 진석은 비서에게 영라를 잘 보살피라고 지시한 뒤 발걸음을 옮겨 지혁이 기다리고 있는 3번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적출된 심장이 골든아워 안에 지혁의 가슴속으로 무사히 전달되어야만 이 비극적인 연쇄가 멈출 수 있었거든요. 수술실 안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혁은 이미 마취 상태로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고 집도의의 지시에 따라 가슴이 절개되었습니다. 심박 정지액이 주입되자 그동안 힘겹게 버텨오던 지혁의 낡은 심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 찰나의 정적은 수술실 안에 있는 모두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공여 심장 도착했습니다. 아이스박스에 담긴 차가운 심장이 도착했고 그것은 즉시 지혁의 가슴속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했습니다. 혈관이 하나둘씩 연결되고 마침내 지혁의 몸속으로 따뜻한 혈액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혁의 가슴속으로 들어온 고성희의 심장이 첫 번째 박동을 시작했습니다. 두근. 그 작은 소리가 모니터의 파형으로 나타나자 지켜보던 의료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 박동 돌아왔습니다. 수술 계속 진행합니다. 하지만 수술실 밖의 상황은 다시 한번 폭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지혁에게 심장을 준 공여자가 사고를 당해 실려온 고성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간호사들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뇌사 환자 보호자가 박진석 회장님이라며? 기증받는 환자는 이지혁 대표고. 참 세상 좁다 좁아. 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엇맞은 것 같았습니다.
네 엄마가 죽어야 네 남자가 산다니. 이 무슨 잔인한 운명의 장난인가 싶어 은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은호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영나가 지환의 품에 안겨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박진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박진석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입니까? 정말 우리 선배한테 심장을 준 사람이 우리 엄마였나요? 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듯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은호야. 네 엄마가 지혁이한테 심장을 줬다. 아니,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 그래야만 니들이 살 수 있고, 그래야만 이 지독한 업보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은호는 진석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가득했던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이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호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차라리 내가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 엄마 심장을 떼어낸 거야? 내가 앞으로 선배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살아? 내가 어떻게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사냐고. 은호의 절규는 병원 전체를 뒤덮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상철과 다정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철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기쁨보다 그 생명이 고성이의 죽음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에 고지식한 양심이 요동쳤습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만 살자고 다짐했던 상철이었지만 아들의 목숨을 위해 타인의 죽음을 빌어야 했던 자신의 본능이 너무나도 추악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정은 은호를 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네 마음이 어떨지 엄마는 감히 짐작도 못하겠다. 우리 지혁이 살려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네 엄마를 그렇게 보내서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이 할미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두 여인의 통곡은 그칠 줄 몰랐고 병원은 생존의 환희와 죽음의 비극이 뒤섞인 기묘한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성재와 수빈도 이 소식을 듣고 굳어버렸습니다. 수빈은 자신이 그토록 결혼하고 싶어 했던 성재 오빠의 아버지가 자신의 친오빠를 살리기 위해 계모의 심장을 기증했다는 이 복잡한 인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강호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평소 은호 누나에게 자격지심을 느끼며 삐딱하게만 굴었던 그였지만 누나가 겪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비극 앞에서는 동생으로서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누나, 울지 마. 내가 다 복수해줄게. 박진석 그 인간 내가 가만 안 둬. 강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박진석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강호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고성이가 아닌 살아남은 자들이 짊어져야 할 내일의 무게였습니다. 수술은 장장 10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집도이가 수술실 밖으로 나왔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입술을 주시했습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지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새로운 심장이 아주 잘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으니 당분간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상철과 다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혁의 가슴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은 자신의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버리고 욕망을 쫓아갔던 엄마가 죽어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살려주었다는 이 아이러니를 은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혁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가족들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잠든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의 가슴은 일정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규칙적인 박동 소리는 은호의 귀에 엄마의 마지막 유언처럼 들려왔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이 심장으로 지혁군이랑 행복하게 살아라. 은호는 유리창에 손을 얹고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선배, 이제 깨어나면 나는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당신 가슴속에 뛰고 있는 우리 엄마를 내가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이야기는 이제 생존의 기쁨을 넘어 살아남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가혹한 진실의 무게 속으로 깊숙이 침잠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슴속에 뛰고 있는 그 심장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너 지금 밥이 넘어가니? 성심대학 병원 중환자실의 차가운 정적을 깨뜨린 것은 지역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지역은 자신의 가슴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의 정체를 알아버리고 말았는데요.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지역의 곁을 지키던 은호는 그 한마디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지역은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는데요. 30세 청년의 건강한 육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은 이미 죄책감이라는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역에게 고성희의 심장은 단순한 장기 기증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를 희생시키고 얻어낸 잔인한 전리품처럼 느껴졌던 것이었지요. 은호야, 네 엄마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 네 엄마 심장을 내가 달고 어떻게 네 얼굴을 보며 사랑한다고 말하겠니?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야. 지역의 절규는 병실 벽을 타고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고 문 밖에서 대기하던 상철과 다정의 가슴에도 비수로 박혔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정직하고 올바른 성품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33년 동안 한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며 정직을 가업처럼 물려준 아버지 이상철의 가르침 아래 지역은 언제나 남에게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으로 자라왔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평생을 미워하고 경계했던 악녀 고성희의 심장을 받게 되다니 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지역은 밤마다 들려오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고성희의 비웃음 소리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역은 침대 머리맡을 손톱으로 긁으며 스스로를 자책했는데요. 내가 왜 살아났을까? 차라리 그때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지역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의료진은 비상에 걸렸고 정신과 협진까지 요청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 김다정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정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답게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인 편이었지만 자식의 고통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정은 지역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지역아,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기증은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선한 일이었어. 네가 살아야 그분의 죽음도 헛되지 않는 거란다. 하지만 지역은 어머니의 위로조차 거부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정은 복도로 나와 남편 상철의 품바에 안겨 오열했는데요. 상철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그의 눈빛 또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철은 고지식할 정도로 올바른 삶을 추구해온 사람이었기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 박진석의 비정한 거래를 묵인했던 자신의 선택이 정말 옳았던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호는 지역의 거절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 때문에 더 힘들어했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버리고 욕망을 쫓았던 엄마 고성이었기에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에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찾아왔었는데요. 하지만 그 엄마의 심장이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하는 지역의 가슴속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은 은호에게 감당하기 힘든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병실 문을 열지 못한 채 문틈으로 보이는 그의 야윈 얼굴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왜 끝까지 나한테 이런 짐을 지우고 가는 거야? 당신을 미워만 하게 두지 왜 용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냐고. 은호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그녀의 곁에는 정순이가 다가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이는 남편을 잃고 식당을 운영하며 고단하게 살아왔지만 딸 은호만큼은 행복하길 바랐는데 이런 비극적인 인연에 휘말린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박진석의 냉혹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고성희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지역의 병실을 찾아왔는데요. 진석은 2대째 내려오는 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기업가답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역의 침대 옆에 앉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대표, 자네가 지금 이럴 때인가? 성희가 자네를 위해 심장을 내놓은 게 아니야. 자네가 살아야 내 아들 성재가 수빈이와 결혼하고 우리 가문이 평안해질 거라는 계산하에 내가 내린 결정이었네. 그러니 네 감정 따위로 내 계획을 망치지 마. 진석의 이 말은 지역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고 지역은 진석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죽은 아내의 장기를
비즈니스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두 남자의 날 선 대립은 병실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지역의 동생 지환과 여동생 수빈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환은 자신이 보디가드로 지켰던 영나의 어머니가 형을 위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영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영나는 지환의 품에 안겨 지환 씨, 우리 엄마 정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심장을 떼어준 것 같아서 너무 아파요. 라며 울먹였고 지환은 죄책감에 영나를 밀어내지도 못하고 그저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은 특유의 계산적인 면모가 발동하여 이 상황이 자신의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파날을 튕기면서도 오빠 지역의 초췌한 모습에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빈은 성재에게 오빠, 우리 집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지역 오빠랑 은호 언니 저렇게 되면 우리 결혼도 끝인 거지? 라며 불안해했습니다. 성재는 그런 수빈을 다독이면서도 아버지 박진석의 비정함에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중환자실의 밤은 깊어갔고 모두가 지친 채 잠든 시간 지강호는 홀로 병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강호는 누나 은호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평생을 삐딱하게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누나의 편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박진석이 고성희의 장기 기증 서류를 작성할 때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소문을 듣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강호는 욕심은 많지만 부지런하지 못했던 예전의 모습과는 달리 누나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박진석의 비서 뒤를 밟으며 은밀한 대화를 녹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 안에는 박진석이 뇌사 판정 전부터 고성희의 장기 이식 우선순위를 조작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박진석, 네가 우리 누나랑 지역형을 장난감처럼 다뤘지? 이제 네가 당할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지역은 처음으로 은호를 면회 오게 허락했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역이 앞에 앉았는데요. 지역은 은호의 손을 잡는 대신 자신의 가슴 위에 그녀의 손을 얹었습니다. 은호야, 들리니? 네 엄마가 여기서 뛰고 있어. 이 박동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 하지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정직한 사람은 자신이 짊어진 무게를 피하지 않는 법이라고. 지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은호를 보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나 이 심장으로 살 거야. 대신 네 엄마가 못다한 속죄를 내가 대신할게. 그리고 네 옆에서 평생 미안해하며 네 눈물을 닦아주는 걸로 내 죗값을 치를게. 네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나도 이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지역의 고백에 은호는 지역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던 그 순간 상철은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바로 고성희의 숨겨진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상철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는데요. 고성희 씨가 사고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장입니다. 박진석 회장이 알면 안 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박진석이 2대째 기업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저지른 막대한 횡령 증거와 고성희가 이를 협박 카드로 사용하려 했던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피로 쓴 듯한 고성희의 친필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호야, 네 엄마가 평생 네 인생의 짐이었지만 마지막만큼은 네 앞길을 여는 열쇠가 되어주고 싶구나. 이 서류로 박진석에게서 내 몫의 유산을 되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과 화려하게 살아라. 상철은 이 서류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고지식한 그에게 이 서류는 박진석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았는데요. 만약 이 서류를 공개하면 아들 지역의 은인인 박진석이 파멸하게 되고 수빈의 결혼 또한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아들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고성희의 심장이 이 진실을 밝히라고 명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상철은 병실 안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지역과 은호를 창 너머로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이었던가. 상철의 눈에 고뇌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강호가 수집한 녹음 파일과 상철이 손에 넣은 유언장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은호와 지역은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다시 한번 망연자실했는데요.
박진석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자신들의 생명과 사랑을 어떻게 유린했는지 깨닫는 순간 지역의 가슴속 심장은 분노로 인해 이전보다 더욱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지역은 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네 엄마가 나를 살린 게 아니었어. 박진석이 우리를 자기 손바닥 위에서 굴리려고 네 엄마를 이용한 거야. 나 이대로는 못 참아. 네 엄마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 그 인간, 내가 직접 끌어내릴 거야. 지역의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복수심과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생존의 기쁨을 넘어 거대 악을 향한 처절한 반격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새 집안에 얽히고 설킨 원한과 욕망이 박진석이라는 인물을 향해 응집되기 시작했는데요. 지역의 가슴속에서 뛰는 심장은 이제 속죄의 상징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라는 고성이의 마지막 외침이자 박진석을 파멸로 이끌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호는 그런 지역의 곁에서 칼날 같은 눈빛을 세우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당신을 도구로 쓴 그 인간, 내가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줄게. 병원 복도의 시계는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시계 소리는 이제 박진석의 파멸을 예고하는 초읽기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네 엄마 심장이 박진석의 비열한 거래 도구로 쓰였다는 걸 알면서도 그 심장 소리가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니? 성심대학병원의 VIP 병동 복도는 이상철의 서슬퍼런 외침으로 인해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한 회사에서 33년 동안 개미처럼 정직하게 일하며 남에게 쓴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던 그 고지식한 아버지가 아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든 거대 악 앞에서 처음으로 사자처럼 포효한 것이었는데요. 61세 상철의 손에 들린 두툼한 서류 봉투에는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원장과 박진석의 비리가 낱낱이 적힌 이면 항의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65세의 박진석은 호탕하게 웃던 평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서재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상철을 응시했는데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철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상철이, 자네 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게 누구 덕분인지 벌써 잊었나? 내가 아니었으면 지혁이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야. 그깟 종이 몇 장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박진석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 비정한 태도에 상철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상철은 정직하게 살면 결국 복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61년 평생을 버텨왔지만 눈앞에 박진석은 그 소박한 믿음을 비웃는 괴물과도 같았습니다. 상철은 33년 근속의 명예를 걸고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을 친 이 인간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상철의 그림자는 어느 때보다 길고 단단하게 보였습니다. 상철은 단순히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받은 심장이 타인의 탐욕으로 인해 얼룩진 기증품이 되는 것을 막고 싶었는데요. 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이 심장을 거래의 도구로 썼지만 고성애 씨는 마지막 순간에 딸 은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내놓은 것이었어. 네가 그 진심을 짓밟은 죄, 내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줄 테니 기다려. 상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빠져나왔고 그를 지켜보던 58세의 아내 김다정은 남편의 굽은 등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다정은 초등학교 교사 시절 아이들에게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이 결국 승리한다고 가르쳤던 자신의 삶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남편을 통해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다정은 상철의 거친 손을 꽉 잡으며 그가 지고 온 무거운 짐을 이제는 함께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이라는 이름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정은 아들 지역의 가슴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이 박진석의 돈이 아니라 한 여자의 뒤늦은 참회여야만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한편 병실 안에서는 지역과 은호의 침묵이 무겁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가슴에 손을 얹고 고성이의 박동을 느끼며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는데요. 30세 청년 지역은 이제 이 심장이 단순히 자신을 살린 도구가 아니라
박진석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릴 유일한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혁은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은호를 바라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은호야, 네 엄마가 나한테 준 이 생명 결코 헛되게 쓰지 않을게. 박진석이 네 엄마를 도구로 쓴 데가 내가 똑똑히 치르게 해줄 거야. 지혁의 단호한 말에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배, 복수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선배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요. 우리 엄마도 아마 마지막 순간에는 그걸 바랐을 거예요. 은호는 엄마 고성이가 평생 욕망만을 쫓으며 살았지만 죽어서라도 자신에게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 주려 했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젖은 뺨을 닦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심장이 뛰는 매 순간 은호를 지키고 박진석의 추악한 제국을 무너뜨리겠노라고요. 이때 지은호의 남동생 지강호가 병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24세의 강호는 평소 누나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 불만투성이로 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손에 든 USB를 지혁에게 내밀었는데요. 누나, 지혁 형, 이거 봐. 내가 박진석 비서실 컴퓨터에서 몰래 빼온 거야. 박진석이 2대째 기업을 물려받으면서 저지른 분식회계랑 비자금 내역이 여기 다 들어있어. 강호의 의외의 활약에 모두가 놀랐지만 강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덧붙였습니다. 나도 누나 동생이잖아. 맨날 비교당하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건드리는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해. 나 지강호야. 강호의 진심 어린 말에 은호는 처음으로 동생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정순이 또한 아들의 변화에 감격하며 식당에서 싸온 따뜻한 죽을 내놓았습니다. 순이는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으나 사업 실패로 사별한 후 홀로 두 남매를 키우며 겪었던 서러움이 이 순간 다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방황하던 아들 강호가 처음으로 제 몫을 해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언론을 매수하여 지역의 심장 이식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는데요. 지역이 박 회장의 권력을 이용해 순서를 조작하고 새치기 기증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여론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지역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직원들은 지역을 의심하며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61세 상철과 58세 다정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와 초인종을 눌러댔고 88세의 조옥래 할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돈인 87세 김장수 할아버지 또한 옥래의 곁을 지키며 이게 무슨 난리냐. 우리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이 사람 무서운 줄을 몰라. 라며 한탄했습니다. 박진석의 비열한 수법에 가족들은 사면초가에 빠졌지만 상철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상철의 정직한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상철은 이 싸움이 단순히 지역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뒤틀린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상철은 직접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33년 동안 입어온 조금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양복을 갖춰 입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내 아들 지혁이 또한 그렇게 키웠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말하는 그 기적 뒤에 어떤 추악한 거래가 있었는지 내가 이 자리에서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성희의 유언장과 이면 합의서를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박진석이 고성희의 뇌사 판정 시간을 조작하려 했던 정황과 장기 기증을 빌미로 상철의 집안을 노예처럼 부리려 했던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비록 악녀로 살았지만 죽기 직전 작성한 유언장에 박진석의 모든 치부를 기록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론은 다시 한번 뒤집혔고 박진석은 순식간에 국민적인 공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상철의 33년 정직함이 내뱉는 진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영란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고성희가 박진석의 손놀림에 의해 마지막까지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영란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영란은 조신했던 예전의 모습을 버리고 직접 검찰을 찾아가 어머니가 남긴 또 다른 비자금 장부를 제출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이제 박진석 그 인간이 지은 죄가 내가 대신이라도 받아낼게. 영란은 자신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인 30세 지환의 손을 잡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고, 지환은 영라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지환은 형 지역을 위해 희생된 영라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평생 영라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해 삶의 의욕을 잃었던 지환은 이제 영라라는 새로운 삶의 이유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박 회장은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제왕에서 수위를 입은 죄수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구속되는 순간까지도 내가 아니었으면 지혁이는 죽었어.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 누구도 그의 비겁한 변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의 아들 성재는 아버지의 추락을 보며 수빈에게 이별을 통보하려 했는데요. 수빈아, 우리 아버지가 니네 가족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나 같은 놈은 너랑 결혼할 자격이 없어. 하지만 24세의 수빈은 성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빠,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이야. 우리 오빠도 은호 언니도 오빠 탓이라고 생각 안 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박진석 회장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야. 수빈의 당차고 야무진 위로에 성재는 눈물을 흘리며 수빈을 품에 안았습니다. 계산에 밝았던 수빈이었지만 성재에 대한 마음만큼은 그 무엇보다 진심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정리된 후 지혁은 고성이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은호와 함께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지혁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편안하신가요? 당신이 준 이 심장으로 저는 은호를 평생 지킬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못다한 참회를 제가 대신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호는 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치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그동안 이들을 괴롭혔던 모든 미움과 원망은 가을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과 다정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33년의 정직이 비로소 거대한 악을 이기고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상철의 고지식한 고집이 결국은 가족의 평화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다정은 상철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정말 긴 싸움이었네요. 우리 지역이 이제 정말 화려한 날들만 남았겠죠? 상철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직하게 버틴 보람이 있잖아. 우리 아들이 이제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어른이 된 것 같아. 상철의 고지식함이 만들어낸 기적은 그렇게 한 가족을 구원하고 무너졌던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지강호 또한 이제는 누나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작은 식당을 차리기 위해 엄마 순이 밑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칼질을 서툴게 하면서도 누나, 나중에 우리 식당 대박 나면 지역 형네 회사랑 계약하게 해줘. 나도 이제 부지런히 살 거야.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순이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은호야, 우리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화려하게 살자. 슬픔 같은 건 다 잊어버리고 네가 웃는 날들만 내가 만들어줄게.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장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심장은 지역의 몸속에서 여전히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고, 그 박동은 이제 미움이 아닌 사랑의 리듬이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성심대학병원의 옥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이 완성되려는 찰나 미국으로 떠났던 한우진이 한국 공항에 입국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우진의 눈빛은 예전의 순수했던 모습과는 달리 무언가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는데요. 우진이 돌아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박진석의 비밀 금고에서 찾아낸 마지막 단서가 지혁과 은호의 결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단 하나의 최종의만을 남겨둔 채
마지막 폭풍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물의 운명이 얽히고 설킨 가운데 진정한 화려한 날들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가 마지막까지 자기 목숨이랑 바꾸려 했던 게 고작 이 비자금 장부였다고 생각하니? 아니, 이건 엄마가 너희에게 남긴 마지막 참회록이야. 미국에서 급거 귀국한 한우진이 지역과 은호 앞에 나타나 던진 첫마디는 다시 한번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진의 손에는 박진석의 비밀 금고에서 찾아낸 낡은 일기장과 신탁 자금 서류가 들려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비록 탐욕에 눈이 멀어 박진석과 손을 잡았지만 자신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딸 은호와 영나를 위해 거액의 신탁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나쁜 엄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죽어서라도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박진석의 비리를 캐는 동시에 너희들의 앞날을 보장할 돈을 모아두신 거야. 그 서류 안에는 고성이가 은호를 버렸던 날부터 매일같이 써내려간 참회의 일기가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는 엄마의 진심이 담긴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오열했는데요. 그동안 엄마를 향해 쌓아두었던 미움의 벽이 무너져 내리며 지역의 가슴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이 마치 엄마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61세의 이상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며 남의 돈 한 푼 탐내지 않았던 고지식한 아버지였기에 고성이가 남긴 거액의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는데요. 하지만 상철은 아들 지역과 은호의 눈을 보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은호야, 이건 네 엄마가 준 마지막 선물이 아니라 네가 겪은 아픔에 대한 보상이다. 이 돈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병원비가 없어 수술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자구나. 그게 네 엄마가 진정으로 속죄하는 길이 될 거다. 상철의 제안에 가족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3년 동안 한 회사에서 묵묵히 버텼던 상철의 정직함이 탐욕으로 얼룩진 돈을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자금으로 승화시킨 순간이었지요. 58세의 김다정 역시 남편의 뜻을 존중하며 재단 운영에 자신의 교사 경력을 살려 교육 지원 사업까지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성심대학병원 인근의 작은 교회에서는 전무후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드라마 사상 최초의 세겹사돈 합동 결혼식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지역과 은호, 지왕과 영나, 그리고 성재와 수빈까지 세 커플이 동시에 입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0세 지완은 더 이상 배신에 상처받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5세 영나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남편이자 화가인 그녀의 영원한 뮤즈가 되어 있었습니다. 24세 수빈 또한 계산적이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죄를 짓고 수감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을 일으키려는 성재의 곁에서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씩씩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빈은 성재에게 오빠,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 우리가 평생 착하게 살면서 갚자. 나 이제 돈보다 오빠가 더 소중해. 라며 예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결혼식장 한쪽에는 88세의 조옥래 할머니와 87세의 김장수 할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이자 절친한 친구인 두 어르신은 손주들의 결혼식을 보며 연신 눈물을 훔쳤는데요. 옥래 할머니는 상철의 손을 꼭 잡으며 상철아, 네가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해가 뜨는구나. 라며 기뻐했습니다. 장수 할아버지 역시 먼저 세상을 떠난 치매 걸린 아내를 떠올리며 여보,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잘 살아요. 보고 있지? 라고 허공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65세 정순이는 방황을 끝내고 번듯한 요리사로 거듭난 아들 지강호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호는 이제 누나 은호에 대한 자격지심을 버리고 재단 급식소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지역과 은호의 성혼 선언문 낭독이었습니다. 지역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호를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지금 두 사람의 몫이 뛰고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저를 살려주신 고성의 어머니의 마지막 속죄가 말입니다. 저는 이 박동이 멈추는 날까지 제 곁에 은호와 영나
그리고 이 가족들을 위해 제 모든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은호는 그런 지역의 손을 꼭 잡으며 화답했습니다. 선배, 우리 엄마가 준 건 심장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 슬픔은 뒤로 하고 정말 화려하게 살아요. 두 사람의 입맞춤과 함께 식장 안은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고성이의 유해를 뿌린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1년 전 지역이 에크모의 의지에 누워있던 그 고통스러운 밤에 약속했던 바다장이었습니다. 지역은 바다를 향해 외쳤습니다. 장모님, 지켜보고 계시죠? 저 정말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은호랑 아이들이랑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지역의 외침에 파도가 대답하듯 잔잔하게 밀려왔습니다. 은호는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원했던 화려함은 금으로 만든 장신구나 높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걷는 이 평범한 해변의 산책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시 1년 후 지역과 은호의 집 마당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호가 낳은 예쁜 딸의 이름은 진이로 지었습니다. 고성이의 희자와 진실한 삶의 진자를 딴 이름이었습니다. 61세 할아버지가 된 상철은 손녀를 품에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허허 웃었습니다. 고지식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부드러운 인자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정은 옆에서 어머 여보, 진이가 당신 닮아서 눈매가 아주 정직해 보여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영란은 그 모습을 캔버스에 담으며 평화로운 오후를 만끽했고 지화는 그런 아내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수빈과 성재 커플도 아기 옷을 한 보따리 사들고 나타나 집안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역은 은호와 함께 테라스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역은 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가슴에 은호의 손을 얹어주었습니다. 두근두근 규칙적이고 건강한 심장 박동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은호야, 들리니? 이 소리. 이게 바로 우리의 화려한 날들이야. 지역의 말에 은호는 그의 가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때는 죽음의 공포였고 한때는 죄책감의 저주였던 그 소리가 이제는 생명의 노래이자 사랑의 고백이 되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33년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일궈낸 가정, 악녀의 뒤늦은 참회가 살려낸 생명,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선 젊은이들의 사랑. 성심대학 병원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인연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상철은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손을 잡은 자식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인생은 원래 고달픈 거다. 하지만 그 고달픔을 정직하게 견뎌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화려한 날들. 참으로 아름답구나. 석양은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노을 속에 번져나갔습니다. 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그렇게 모두의 가슴 속에 잊지 못할 감동을 남기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